미국 증시는 차익 매물이 출회된 데다 유럽 국가들의 부채 문제가 부각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만이 소폭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아일랜드와 그리스 등 유로존 일부 국가들의 재정적자 문제가 부각되면서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6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WTI는 0.2% 오른 87달러 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처음으로 온스당 1,4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3분기 미국의 주택압류가 전분기 대비 5.5% 줄었지만 모기지 연체율은 2.7% 늘었습니다. 모기지 연체율이 오름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이후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별다른 경제 지표는 나오지 않았고요.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와 금값은 고공행진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럽에서 또 국가들의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를 비롯해서 그리스까지 참 많은 국가들이 재정적자 문제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유럽 증시 역시 불안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의 안동우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스닥만이 소폭 올랐습니다. 미국 주요 3대 지수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예, 이날 뉴욕 증시는 그 유로존의 재정 위기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그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지수의 랠리가 중단된 모습이었는데요. 다우 지수는 37포인트 하락한 11,406포인트, 나스닥은 1포인트 오른 2,580, S&P 500은 2.6포인트 오른 내린 1,223포인트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날 그 유럽연합의 그 경제통화위원회 아일랜드 방문을 계기로 유로존 우려가 다시 고조되면서 이 시장 분위기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이로 인해서 그 주식 시장에서는 은행주 LG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은행주의 하락 배경을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은행주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배당금 지급 관련해서 그 기준이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조금 넓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차익 실현 매물이 꽤 많이 나왔어요. 예, 그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와 그 지난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한 그 은행주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이날 그 골드만삭스, JP 모건, 시티그룹이 각각 약 1%씩 내렸고 모건 스탠리도 0.26%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별다른 경제 지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기지 연체율이 올 들어서 처음으로 상승을 했다, 이런 뉴스가 들려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내용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군요. 예, 현재 주택 압류가 줄어든 반면에 그 모기지 연체율은 올 들어 처음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3분기 모기지 연체율이 2.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 전분기 2.6%에서 소폭 상승한 것이고요. 그 모기지 연체율이 오름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주택 압류 통보를 받은 대출자 수는 45만 7천 명을 기록해서 전분기 대비 5.5% 감소했고요. 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4%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그 주택 시장이 압류가 줄어들었지만 연체율이 늘었다는 부분은 시장이 쉽게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고요. 일단 고용이나 이런 소득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미국 경제 이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하급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용지표가 지난 밤에 좀 괜찮아지는 모습이 나왔다가 다시 또 부동산 쪽으로 해서 좀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미국 증시 어느 방향으로 지금 확실히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에도 좀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적 완화 결정이 또 나오면서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리처드 피셔 델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이날 두 총재의 상반된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먼저 피셔 델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그 매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날 연설을 통해서 연준 양적 완화가 그 금융 투기를 조장하고 상품값을 올려서 나중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또 그 중앙은행의 정책이 의회와 백악관이 예산을 조이고 정부 부채를 줄이려고 할 때만 보다 높은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연준의 양적 완화는 재정 건전화의 가능성을 막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나중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또 시장에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 궁극적인 해결책은 재정 적자를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인 셈이죠. 반면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어요. 예, 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 그 총재는 연준을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일단 그 FOMC 멤버이기도 하고요. 이 상황을 봐서 매입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는 점진적 방식을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 조치도 그 통상적인 통화정책 수단의 효과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며 그 실보다 득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그 양적 완화 조치가 그 인플레 기대 심리가 높아져 그 실질 금리를 내리고 달러가 약세로 가고 주가가 올랐다면서 이번에도 과거에 이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의 방향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양적 완화책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도 참 찬반 논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제 무대에서도 또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양적 완화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뭐 중국에 이어서 룩셈부르크 총리까지 그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반대로 이후에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예, 트리셰 총재는 연준의 국채 매입 결정이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같이 옹호를 했습니다. 우리 자매 중앙은행 연준을 의미하는데요. 연준을 자극하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자는 것이었다는 것이 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회의에 모아진 의견이었다고 전하면서 연준이 약달러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언급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유로존 소식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로권의 주요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기 이전에 유로국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는 재정적자 문제도 한번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CDS 스프레드가 다시금 또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좀 부담이 되고 있죠? 예, 이날 유로존 위기 가운데 CDS 금리가 확대됐는데요. 아일랜드 5년 CDS 스프레드가 17.5 베이시스 포인트 확대되고 포르투갈도 9.5, 스페인도 7.5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로화 가치가 주요 통화 대비 1%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일단 유로 지역 부채에 대해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채무 조정 과정에서 민간 투자자들에게 위험 부담을 돌리면 아일랜드나 그리스의 국채 금리가 더 치솟을 가능성이 있고 이 채권 시장 전반의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면서 트리스 총재가 비판을 했고요. 일단 이 유럽 국가들이 민간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강제하는 구제 금융의 메커니즘에 합의하면서 높은 적자에 시달리는 남유럽 국가들이 더욱더 위기에 빠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네. 이와 맞물려서 유럽 증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역시 재정적자 문제가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연이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달러 강세로 인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유로존 위기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영국이 25포인트 내린 5,849, 프랑스가 3포인트 내린 3,913, 독일이 3.7포인트 내린 6,750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강세를 나타내면서 상품 가격의 하락세를 보인 데 따른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유로존의 재정 적자 문제가 다시 불거진 점도
유로 약세와 달러 강세를 부추기면서 자원 개발주의 하락세를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앵글로 아메리칸, 엑스트라타 등이 2%에서 1%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에너지 관련주는 그 원유 가격 하락에 따른 내림세를 보였고, 일단 상승한 종목 중에는 롤스로이스가 그 A380 여객기 엔진 결함을 원인을 밝혀냈다고 발표하면서 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주요국 증시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었고요. 국제 유가 그리고 또 국제 상품 가격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온스당 지금 1,400달러인가요? 그 선을 넘어섰고 국제 유가 역시 엿새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이날 금값이 사상 첫 온스당 1,40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날 금 12월 인도분 가격이 온스당 5.5달러 상승한 1,403.2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달러가 강세를 나타냄에 따라 금값이 장중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부각되어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값이 향후 6개월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페드의 양적 완화가 시행되는 향후 6개월간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지속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내 1,500불 간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왔고요. 유가는 배럴당 34센트 내린 86.5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내렸다가 86.51달러 6개월에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은 유가도 유로존 주변국 불안 속에 유로화 하락을 비롯한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 강세를 실현하면서 이 조정에 약간의 빌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금값이 온스당 1,400달러를 넘어섰고 향후 6개월간 1,500달러 선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소식까지 한번 전해주셨습니다. 시장 전망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당장은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오늘 밤 주요 경제지표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죠? 이날 뉴욕 증시는 9월 도매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0.8%였고요. 예상치는 0.7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지표 그리고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다지 많은 기업은 기다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크지는 않지만 일단 플레이보이와 MSIA라는 작은 회사가 있는데요. 일단 이 두 기업은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예상치가 다 감소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보이가 0.71 달러 하락할 걸로 보이고 MSIA가 0.5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G20 정상회의가 이제 곧 열리고요. 우리 시장으로 세계 이목이 다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게 환율 문제인데 이 환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를 놓고도 논의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총재가 또 하나의 방안을 또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예, 이날 졸릭 총재는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의 구조적 개혁과 관련한 국제 협력을 이뤄내야 한다고 하면서 1971년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되면서 등장한 변동 환율 시스템을 보완할 새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금을 인플레와 디플레 및 향후 통화 가치에 대한 시장 기대를 가늠할 국제적인 증거 기준으로 삼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새 근본위 제도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일단 새로 G20 관련해서 이 환율 부분에 대한 어떤 합의가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기존의 어떤 이야기들의 암묵적인 거시적인 합의는 이루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G20 정상회의는 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세계 경제가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안정적 성장 기반을 위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사전에 그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시장 결정적 환율 제도를 이용하고 그 경제적인 통화 절차를 자제하는데 합의는 했지만 정상회의에서는 그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서 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단 핵심은 그 G20 국가들이 대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그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합의할 것인가와 그 구속력 답보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일단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세계 경제가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고요. 이게 그 G20 체제를 통하든지 아니면 그 최근 IMF의 그 강화, 그러니까 IMF의 중재가 되었든 간에 일단 구조적 불균형 완화를 향한 일보 전진이 있지 않겠느냐. 네.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의 안동우 과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 요약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승세가 나오긴 나왔는데 네네. 약간 뭐가 좀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지난주 주말 금요일장부터 해서 좀 장이 조금 특이하게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좀 나왔는데 그래도 어제는 강보고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가는 걸로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최근에 장중의 변동성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지금 파생 시장에서 움직임이 장중에 급격하게 변화를 주면서 시장이 지수 움직임을 좀 만들어내는데 네. 이런 변수들이 이번 주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도 있고 G20 정상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는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은 이런 네. 시장이 좀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급 쪽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매수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우리 시장을 여전히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기관 쪽과 좀 대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 쪽에서 지금 올해 내내 좀 계속 이어왔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유지가 좀 되고 있는 반면에 네. 펀드 환매에 따른 기관의 매도 규모가 지금 시장에서 언제나 발목을 좀 잡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7,000원까지 매도가 좀 나오기도 했었고, 네. 적게 나올 때는 2,000-3,000원 정도 매도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간의 매도세는 아무래도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좀 되고요. 네. 외국인들이 매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지수를 좀 더 올리냐, 아니면 네. 덜 올리냐를 좀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의 매도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투신권을 볼 수 있을 텐데, 이걸 펀드 환매 물량으로 봐야 되는 건지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펀드 환매 물량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매일매일 데이터를 좀 보시면은 펀드 환매 규모가 1,9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오고 나서도 하루에 1,000억, 2,000억씩 계속 펀드 환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펀드 환매에 대해서 현금을 지불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신권에서 매도로 나오는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투신권에서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데 이런 매도 나오는 규모들이 펀드 환매 자금들이 시장을 전혀 떠나지 않고 아직까지 시장에 다른 상품군으로 해서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좀 더 그렇게 빠지지 않고 펀드 환매가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하락적으로 시장을 만들어가지는 않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형성이 네. 되고 있고 유동성은 아직까지 시장이 좀 풍부하다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상황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우리 증시 이 밴드폭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약간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1966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단 하루가 지났지만 그래도 약간은 답답해요. 예, 지금 며칠, 좀 1950포인트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포인트 선에 지금 지수가 계속 좀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아무래도,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체력을 좀 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나쁘게 가격 조정을 보이거나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기간 조정 양상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상승을 하기 위한 시간 진통을 좀 겪고 있는 과정을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다우지수가 뭐 지금 몇 개월치 뭐 신고가를 끌어내고 물론 우리도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네. 지수라고 좀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네. 이렇게 전반적인 여건들은 나쁘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갔기 때문에 네.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지수는 제가 이제 뭐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2000포인트에 대한 기대에서 시장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분위기라서 이런 것들의 편승을 잘 하셔가지고 네. 주도 업종군에서 좀 이익을 좀 많이 내시는 네. 예, 그런 투자 전략을 좀 세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딴지를 거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 유럽 시장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악재도 있었고 미국 증시도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된 점이 약간 신경이 쓰이기는 하는데 이런 점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고 언제나 시장에는 뭐 호재만 나오지는 않는 네. 시장이 계속 이어진 거는 맞습니다. 과거 네. 뭐 데이터들을 살펴보시거나 과거의 경험치를 되돌아보게 되면 언제나 올라가게 되면은 그의 반대급부로 맨날 악재에 대한 걱정에 대한 언급도 분명히 나오게 되고 네. 이렇지만은 시장은 또 그런 악재가 나오거나 안 좋은 얘기들이 언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왔다는 걸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도 물론 올라오는 분위기 속에서 약간의 안 좋은 얘기, 유럽 쪽에서 그런 재정위기 관련 얘기가 다시 언급이 되고 있고 우리 시장도 이번 주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면 G20 정상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만의 옵션 만기일이나 이벤트 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기간 조정 양상이 나오는 것 뿐이지 네. 이게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되기 위한 이런 진행 과정은 아니라고 아직까지는 좀 판단을 하셔도 그렇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업종 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상세히 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IT주의 부활 과연 이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뭐 부활 살짝 하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는 것인가 이렇게 좀 우려가 생깁니다. 어제 상승폭이 일정 부분 나오다가 대폭 축소를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어제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매도를 장중에 좀 나오면서 지수를 좀 눌러버리는 이런 금요일장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 9월 말 정도에 IT 업종이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 보였다가 지금 최근에 IT 업종에 대해서 다시 바닥설이 슬슬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IT 업종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저번 때 올라왔었던 그런 시간차적 이런 걸 좀 분석을 좀 해보면은 네.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빠릅니다. 일자별로 하면 뭐 2, 3일 만에 저번에 올라왔던 이런 가격 밴드들을 올려놓는 이런 상승 힘이라고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상승 탄력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번에 좀 가격 꼭지를 만들었던 그런 가격대들은 이번에 좀 돌파를 해보지 않을까. 네. 예, 물론 기관 쪽에서 얼마나 IT 업종들이 지금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많이 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기관들이 얼마나 사줄지에 대한 체력적인 여부도 뭐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네. 지난번보다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왔다는 게 아무래도 지난번보다는 IT 업종의 고점을 조금 더 올려갈 수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될 걸로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IT 업종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좀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업종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뭐 상승폭을 일정 부분 내다가 꺾였거든요. 뭐 치킨 게임의 승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는데 과연 D램 가격이 계속해서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들의 수익성이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궁금증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D램 쪽의 업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바닥에 대한 얘기들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3분기 네. 들어오면서부터 바닥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이제 엘피다 감산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반도체 D램 반도체 업종들에 대해서 상승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원래 D램 시장 자체가 수혜 시장보다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좀 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초과 공급에 의해서 반도체 D램 가격이 계속 추세적인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네. 엘피다의 이제 감산이 발표가 됨과 동시에 이제 뭐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가격 하락폭이 좀 축소가 될 것이고 오히려 좀 상승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4분기 이제 뭐 12월 달 이렇게 되면 미국의 뭐 소비 시즌이 좀 도래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수요가 좀 살아나게 되면 D램 가격이 반등에 대한 기대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에 D램 업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치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반도체 업종 쪽으로
긍정적인 시각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아무래도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CD 업종 쪽으로 해서는 뭐 LG 디스플레이 흐름이 상당히 좋고요.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뭐 삼성 SDI 역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LCD 공장 승인과 관련해서 중국발 호재가 있었죠? 예, 그런 뭐 개별적인 호재도 호재이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패널 가격 자체가 계속 반도체와 마찬가지게 패널 가격 자체가 하락세가 유지가 됐었지만 지금 11월 상반기 때 모니터 패널 자체가 가격이 좀 상승 반전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이 8개월 만에 상승 반전이지만 물론 상승폭은 크지는 않지만 상승 반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되게 고무적으로 좀 판단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업황이 업황이 그렇게 많이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패널 가격도 안 좋아서 수익성도 많이 안 좋아지는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폭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패널 가격 자체가 반등을 했다는 게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호재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수급적인 부분들도 어제 뭐 기관 쪽에서 뭐 연기금이나 투신 이런 은행 종금 이런 전방위적인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좋은 시각을 좀 갖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TV 이제 12월 달 지금 4분기 11월 달 말부터 미국이 이제 소비 시즌에 진입이 되면서 그때 만약에 컴퓨터 쪽 모니터 말고 TV 쪽이 만약에 수요가 좀 살아나는 게 확인이 되게 되면 TV 패널 가격까지도 많이 가격이 돌아설 걸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2011년 1분기 때부터는 상당히 개선폭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실적 시즌에 대해서 한번 미리 좀 선취매를 좀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은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어제도 한번 살펴봤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자동차 업종 쪽으로는 탄력이 상당히 많이 둔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시장에서 조금 또 관심 있게 또 봤을 분들이 자동차가 지난주에 좀 탄력을 잃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 기아차가 또 상승 반전에서 좀 끝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네. 현대차도 뭐 약법으로 마감을 했지만은 좀 다시 장중에는 많이 내려가 있었지만 후반 정도 들어오면서 기아차가 좀 기아차 필두로해서 상승 반전을 했고 완도나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같이 따라오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지금 미국은 FTA 관련해서 자동차 업종이 과연 어떻게 타결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 업종들이 만약에 좋은 쪽으로 타결이 됐다 그러면 자동차 업종이 다시 한번 주도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동차 업종은 버리시지 말고 꾸준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상승폭이 급격하게 나왔기 때문에 수량을 물량을 좀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격 조정이 기대치만큼 크게 아직 가격 조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만 더 가격 조정이 나와서 FTA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되면 자동차 업종은 추가적인 상승세는 가능할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왔을 시에는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환매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철강 금속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렸고 상승률도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추세가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철강 업종들이 그동안에 뭐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46만 원대까지 뭐 내려오고 이렇게 가격 조정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대형 우량주들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중국 관련주들, 중국을 기반으로 한 중국 관련 내소주들을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이 올라왔었는데 포스코 자체도 지금 중국 쪽 어차피 뭐 중국 경기가 계속 호전이 되고 이어질 걸 예상이 되면 철강 경기도 충분히 살아날 걸로 예상이 좀 됩니다. 물론 지금은 철강 업종을 끌고 가는 게 자동차 업종이 끌어가기 때문에 철강 업종들을 끌고 가는데 철강 업종 내 중에서도 자동차에 가장 비중이 큰 현대 제철이 좀 컸었고 포스코는 자동차 쪽 이제 현대 계열사에 대해서 수요가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포스코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어제는 같이 이제 좀 올라오는 부분들 그리고 포스코 자체는 많이 가격 메리트 좀 발생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우량주들이 좀 많이 내렸다. 가격 조정도 나왔고 시간도 어느 정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뭐 조금씩 한번 사봐도 되지 않나 이런 시각들이 들어오면서 좀 반등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적인 전환이 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들은 조금 더 연속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철강주들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보시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전략인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장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업종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오늘장 투자 전략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어떤 업종이 가장 눈에 띄는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최근에 뭐 은행이나 은행이나 IT 업종에 대해서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 IT 업종은 그래도 좀 반등이 좀 나왔지만 은행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반등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지난주에 금융 섹터들이 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은행주들이 좀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서는 은행주에 대한 기대를 좀 한번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좀 접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은행주들이 지금 하반기 때, 3분기 때 실제까지는 대소충상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익 실적이 좀 좋지 않았지만, 네. 우리금융이나 KB금 이런 대형주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개선폭들이 좀 좋게 흑자 전환도 네. 발표가 되고 이렇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은행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최근에도 밑에서 슬슬 얘기 나오는 얘기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약간 강보합 정도만 보이는 그런 시장의 여건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경기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금리 인상을 갑자기 하거나 돌발 금리 인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은행주들이 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은행주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고 좀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어차피 시장은 조금 더 추세는 이어갈 걸로 보고 기간 조정이 뭐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추세로 간다 보면 주도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분명히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종목들이 부담스러워서 사기가 힘드신 개인분들은 네. 대형 우량주들, 조정이 많이 받은, 가격 조정이 많이 나왔던 대형 우량주들,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스코라든지 네. 아니면 주도 업종인데 조정받은 종목이 만도 같은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네. 자동차 업종들에 비해서. 네. 이런 종목들 한 번씩 천천히 좀 매수 관점 유지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은 수익률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말씀을 살짝 하셨는데,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야기가 좀 반반 갈려요. 아무래도, 네. 지난달에 금통이 끝나고 나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좀 피력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돌발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고서는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변수는 갑작스런 인상 말고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걸로 연말까지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만약에 시장 여건들이 좀 좋아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들이 좀 앞으로 좀 당겨지면 네. 은행주들이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도 같이 고려하시면서 한번 은행주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기간 조정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현금 보유 비중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만약 크게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내가 가진 종목 포트폴리오 내에서 종목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현금화 비중을 좀 늘리셔야 되는데, 네. 전반적으로 급등하지 않는 종목을 비중을 가져가면서 시장을 대응하실 거면 현금 비중을 20% 이하로 좀 가져가시는 게, 지금은 약간의 공격적인 시장 대응을 하셔도 그렇게 하반 경직성의 시장에서는 충분히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20% 안쪽으로 20% 미만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지금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을 가지고 갈 때 뭐 중장기로 쭉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일정 부분 수익률 짧게 한번 방망이를 잡고 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지금 시장 자체가 네. 하반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올해 증시 자체가 하반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트레이딩 장세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종목 장세가 주도주 업종이야 몇 가지 종목들은 꾸준히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네.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잘 들고 계셨으면 수익이 커졌을 텐데,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에서는 수익률이 대형주 같은 거, 대형주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네. 10% 목표 수익률을 10%를 아마 못 잡으실 겁니다. 10% 수익률을 10%보다 약간 낮게 수익률을 잡아 놓으시고, 네.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면 분명히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조정 모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매매하시는 전략을 좀 짜가지고 좀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 네. 시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네. IT 업종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 좀,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좋아지는 부분들, 네. 그리고 지금 상반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때 모니터 패널 가격이 상승 전환을 했다. 이게 8개월 만에 상승 전환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연말 소비 시즌,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에서 TV 수요가 살아나게 되면은 TV 패널 가격도 반등을 할 걸로 좀 예상이 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LCD 업황이 좀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걸 예상이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기관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종목에 가끔 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수익률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시장에서. 네. 그런데 어제 기관 쪽에서 어제 시장에서 기관들이 LG 디스플레이에 좀 많이 좀 잡아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투신이든 연기금이든 종금이든 은행이든 전방위적인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고 어제 종가가 39,900원인데요. 네. 39,000 오늘 뭐 장은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서 네. 39,5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좀 해보시고 네. 제가 이거는 좀 길게 좀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빨리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은 워낙 큰 종목이라서 빨리 반등이 안 나오게 되더라도 차트 자체가 좀 돌아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조금 가져간다고 보시고 시간은 너무 짧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고 한 목표가는 43,000원 정도. 저번에 7월 달에 패널 가격이 4월 달 이후로 지금 꺾어지면서 지금 8개월 만에 이제 11월 달에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네. 7월 달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약간 한번 되돌며 줬었던 43,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손절가는 60일선이 있는 38,000원권이 깨지면 좀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되게 좀 짧게 밑에 네. 손절가는 만약에 IT 업종이 아직까지 시장 심리는 약간 돌아서는 것 같지만 만약에 업황이 확 돌아서면서 주도 업종으로 티어 5에 올라오지 못하면은 다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제가 손절가를 상당히 낮게 잡아놓고 아니실 때는 좀 빨리 자르시라고 손절가는 38,000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G20 정상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정말. 네,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제시가 된다고 하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G20 서울 정상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미 네. 뭐 차관회의는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정상회의가 이제 어제 개막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 좀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나올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이 추가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제 스탠드 스틸이라는 것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이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서울선언에 담기로 하고 현재 각국의 관련 내용 초안을 이제 보냈고 거기에 대한 지금 코멘트를 각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초에는 이 스탠드 스틸에 대해서 좀 재천명하는 수준의 네. 이 선언이 이번 서울에서 이제 있을 것으로 다소 좀 소극적인 수준으로 지금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거보다는 훨씬 진전된 내용의 합의가 현재로서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이 회원국 간의 협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 보호무역으로 좀 회귀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공통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좀 보호무역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이번 서울회의에서 결실을 맺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진전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보호무역 대응을 위해서 확실한 글로벌 공조를 한번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한 2년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그 안보다 훨씬 진전된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뭐 현재로서는 네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스탠드 스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2008년도 이제 첫 번째 G20 워싱턴 정상회의였죠.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측의 주장으로 나온 것입니다. 더 이상의 추가적인 보호무역 조치는 취하지 말자. 네. 이런 이제 20개국 간의 약속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원론적인 합의는 있었지만 지난 2년간 이 원론적인 합의에서 좀처럼 좀 나가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호무역에 대한 대응을 좀 확고한 글로벌 공조를 통해서 좀 만들겠다. 이러한 계획을 현재 우리 정부는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신흥 수출 중심국이다 보니까 좀 이 무역 자유와 또 보호무역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은 환율 문제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무역 분쟁으로 이 글로벌 이슈가 좀 확산이 된다면은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는 환율 부분보다도 조금 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제
특히 이제 이번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이제 경상수지 목표죠. 이제 GDP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경상수지를 4% 이내로 유지를 하자. 이러한 목표제가 제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과 함께 이 스탠드 스틸의 구체안이 나온다면은 좀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이라는 이 G20 정상회의의 본래 목적이 말 그대로 좀 대단원의 결실을 맺는다. 서울선언이 단순히 서울선언에서 벗어나서 서울 합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네. 현재로서는 이러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G20도 G20인데 우리나라의 실익을 좀 따지자면 이 부분에도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미 FTA에 대해서 G20 이전에 한번 합의를 해보자라고 네. 한미 정상들이 합의를 했었고 그 때문에 지금 한창 또 회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쇠고기 자동차 합의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동차 쪽으로는 뭐 일정 부분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FTA 쟁점 현안 해결을 위한 최종 담판이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네.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이 김종훈 우리 측의 이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대표가 이제 만나서 한미 통상장관 회의를 열었지요. 여기서 네. 이제 정부는 우리의 자동차 안전과 또 환경 기준 완화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것을 좀 공식적으로 시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2년 뒤부터 연비에 대한 좀 친환경 규제가 대폭 강화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미국이 한층 불리해질 수가 있고 이러한 점을 이제 미국이 제시를 해서 우리 측이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네. 일정 정도 미국의 좀 요구를 수용을 하겠다 이러한 것을 좀 공식적으로 시사가 된 바로 현재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 김종훈 본부장이 어제 이제 회의가 끝난 뒤 이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김 본부장 같은 경우는 미국 자동차가 이제 우리 시장 점유율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좀 연비라든지 또 온실가스 등이 환경 기준과 또 자동차 안전 기준이 이 시장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보였다면서 좀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쇠고기 같은 부분은 물론 미국 측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쇠고기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FTA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이제 우리 측의 기본 입장이고 네. 아직까지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그러한 상황임을 또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정부는 이제 한미 통상회의 첫날 회의를 마친 후에 어제 밤입니다. 이 외교부 청사에서 이 FTA와 관련해서 관계부처 긴급 장관 회의를 열었지요. 그렇게 하면서 향후 정부의 대응 방안을 모색을 했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장관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제 회의에서 뭔가 진전되나 그리고 보다 좀 자세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다. 그러한 점을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오늘도 이제 양측이 이제 한미 통상장관 회의를 이어가는데 아마도 뭐 빠르면 오늘이나 뭐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좀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빠른 타결이면은 더욱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식으로 넘겨주기식 협상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되겠죠. 산업계 쪽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이 연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이 금융 계열에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 계열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계열로 또 이게 확산이 될지 그 부분에 큰 주목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삼성그룹이 연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금 금융 계열사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퇴직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최근에 이 젊은 조직론을 대폭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맞물려서 이 진행되는 희망퇴직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이제 금융계열사 중에서 삼성증권, 또 삼성화재, 또 삼성카드 이렇게 이 세 개 회사가 현재 희망퇴직을 실시를 했거나 또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하고는 있지만 뭐 대부분은 이 부장급의 이 고참급 간부들이 대부분 좀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 희망퇴직을 받고는 있지만 통상적인 경영활동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절대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희망퇴직 인력도 현재 지금 세 개 회사를 다 합해서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극히 미미하다면서 좀 확대 해석을 경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좀 삼성그룹의 희망퇴직 바람이 좀 금융계열사로 시작으로 해서 이 다른 삼성의 이 제조계열사로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점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 재계 한 관계자는 이 삼성그룹 안팎에서 벌써부터 이 성과가 부진한 일부 이 고위 CEO들의 인사 이동설이 나오고 있다면서 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할 때 좀 희망퇴직 실시가 예년과는 조금은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전망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국제 시세보다 비싼 그런 생필품들에 대해서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품목들이 정해졌는데 뭐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참 다양한 품목들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정부가 총 48개입니다. 이 48개 소비품에 대해서 이 대대적인 국내외 가격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회의에서도 밝힌 내용이 이제 외국과 가격을 좀 비교를 해서 좀 비싼 게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네. 뜻을 좀 밝혔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본격적인 액션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이 국제 시세를 비교 조사할 총 48개 품목을 현재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존에 이제 조사하고 있는 품목이 11개가 있고요. 거기에 이 새로운 소비 패턴을 반영한 품목이 19개가 있습니다.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뭐 아이폰을 비롯해서 뭐 넷북, 뭐 또 생수나 아이스크림, 이러한 제품들도 포함이 돼 있고요. 뭐 유모차, 최근에 이제 수입 유모차 같은 경우 외국과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또 이제 좀 말이 많았고요. 그런 면이라든지 뭐 샴푸나 베이비 로션, 이런 좀 생필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밀가루라든지 라면, 빵, 쇠고기, 돼지고기, 이러한 품목들까지도 현재 이번에 이제 추가가 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11월 말까지 이제 정부가 이 국내외 가격 차이를 비교를 하고 또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좀 필요하면은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현재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업계에서는 뭐 당연히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 좀 실효성과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물가라는 게 또 이제 한 제품의 가격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이 각 나라의 문화나 또 경제 사정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거를 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 과연 뭐 가능한 것이냐,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좀 발상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하지만 또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뭐 한 5%에서 10% 차이라면 모르겠는데 뭐 많게는 2배 이상까지 가격 차이가 나는 거는 분명히 좀 비정상적인 거고, 또 우리나라 이 소비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소비 행태를 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부의 대대적인 의지가 좀 불가피하지 않나,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점 저희가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는 어제부터 새 예산안에 관련한 그런 심의가 시작이 됐는데, 근데 심의를 해야 될 그곳에서 심의는 안 하고 정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예산 심의 첫날이었습니다. 총 9개의 상임위가 가동이 됐는데요. 결국은 파행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이제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뭐 여야 모두 이제 좀 특히 이제 야당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이런 파장은 예상이 됐었습니다.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권 규탄 대회까지 열면서 이 여권이 대포폰 의혹을 덮기 위해서 지금 청목회 의혹을 키웠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한나라당에서는 이러한 좀 여권 개입 의혹을 부정하면서 야당의 자제를 당부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좀 크게 목소리를 낼 여지도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뭐 여야 원내대표가 지금 해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골머리를 이제 싸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대안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검찰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이 국회 파행도 당분간은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출발 센정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